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가 시작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파문이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드루킹 댓글 사건을 놓고 정치 공방에 몰두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는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이며 북한과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하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은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입니다. 북한과 나쁜 협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만을 시도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폼페이오를 절친한 친구로 언급하는 등 폼페이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은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들의 갱도들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 하근찬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만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평화체제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며칠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가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최종 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지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규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그리고 날짜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장소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를 처음 언급한 때는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이던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이때 5곳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고, 또 28일에는 회담 장소가 2개의 나라로 좁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시간으로 1일 새벽에는 싱가포르와 함께 남북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거론했습니다. 또 어제는 또 며칠 내로 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점점 선택지를 좁혀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장소를 놓고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지 속내를 일단 한번 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초대형 이벤트에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이 예고편을 조금씩 보여주는 셈인데요. 조금씩 정보를 흘려서 궁금증을 계속 증폭시키는 그런 홍보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바로 그 홍보 효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날에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남과 북을 같이 이렇게 손잡고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또 이런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요. 또 전 세계 34개 국가 858명의 외신 기자단을 포함해서 이 3천여 명의 취재진을 거뜬히 이런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의 업적이 부각되는 이 초대형 이벤트를 연출하기에 판문점도 이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와 관련해서 정보를 조금씩 흘리는 것은 그런 홍보 효과 이외에도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이 협상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모든 관계는 협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은 회담 장소로 평양을 강력히 원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오면 이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변 안전이나 또 북한의 각종 제재가 걸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서는 평양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이 평양을 강력히 원한다 이런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일부러 싱가포르나 울란바토르 같은 이 다른 대안을 흘리는 그 교란 작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싶으면 비핵화와 관련한 더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라.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더 풀어라.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 회담을 내심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과거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서 이 미중 관계의 새 역사를 연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땅을 밟아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내를 숨겨놓고 계속 다른 장소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속을 태우고 그래서 또 북한이 뭔가를 더 내놓도록 한 뒤에 평양에서 회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이 꼭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백악관이나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모두 평양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의 이런 흥정이 계속되는 한 평양 카드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 최종적으로는 장소가 판문점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신 판문점 남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판문점 북측에서도 일부 행사를 해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이런 역학 구도를 파악하면서 이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장소의 이 선정 결과를 지켜보면 누가 회담 전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규석 특파원이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남 갈등이 재현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 전문가들은 문 특보의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간과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특보인지. 정치권은 어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어페어 기고문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힘들고 보수층의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문 특보의 전망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해 곧바로 혼선 정리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돌출 변수인 주한미군 철수로 가려지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감도 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일정 부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과하다고 분석합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 주한미군이 북한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적이 가진 칼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가진 칼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전략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문 대통령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이 관련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 재생산돼 남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깔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적정성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주식시장에서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계속 출렁일 전망입니다. 금감원 분식회계 발표에 대해
금융위는 최종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느냐가 핵심입니다.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논란입니다. 4년간 적자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2016년 규정을 바꿨습니다. 금융위 판단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금융팀장입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할 거고요. 한국거래소가 개입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상장 결정은 2016년 말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회계 처리 변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적극 소명하고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뉴스 속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 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모두 뭐 하나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법조팀 장성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안녕하세요. 드루킹 김 씨가 뜻대로 안 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김 씨가 왜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했는지 범행 동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통해 보죠. 김 씨는 보수 세력이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유기, 박모 씨를 통해 매크로를 확보합니다. 이 매크로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수를 늘렸습니다. 보수 세력이 댓글을 조작하는 것처럼 꾸민 건데요. 네. 네이버와 보수 세력이 댓글 조작을 했다, 수사해라,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걸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일당이 구속됐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발등을 찍었다는 겁니까? 바로 경찰 수사가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김 씨가 민주당원인 줄 상상도 못했겠죠. 게다가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거든요.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야3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고 6월 개헌은 물거품이 됐죠. 지방선거도 정책선거가 아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드루킹 첫 재판이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재판장에게 혼났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등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백기투항한 거죠. 보통 이런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어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검찰이 재판을 한 달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를 아직 경찰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 상태에서 기소를 하셨습니까 하고 꾸짖을 만큼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매크로의 기능이 뭔지 재판장이 물었는데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공소유지의 기본이 안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안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죠 이건? 네,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김 씨나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야 당연한 거고 수사를 하다 보면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게 딱 이 규정 때문이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 씨가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시작되면 보수 야당이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 조사는 언제 받습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합니다.
오늘은 드루킹 김 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가 조사를 받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주 기자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사건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드루킹 특검과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공방에 몰두하면서 6.13 지방선거의 정책 실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두 당은 이번 달 중순에 지방선거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양당은 선거 3개월 전부터 각각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공천을 진행 중인 다른 야당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지방선거 공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많은 시민들의 공통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첫 번째로 워라밸 공약을 내걸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골목상권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청년 공약에서 시작해 주거, 여성 등 각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낸 정의당은 공약을 내놓지 않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입니다. 여전히 한국 정치가 중앙의 흐름의 어떤 현안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컷오프에 부실한 후보 검증까지 이어지면서 높은 당 지지율에 취한 자만심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느닷없이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략공천에 불만을 품은 김태균 중구청장 예비후보자가 회의장에 난입했기 때문입니다. 공천 없애주세요. 자기들 가까운 사람을 그냥 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정당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1년을 준비했는데. 공천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에는 추미애 당대표의 의중을 반영해 박혜자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지만 논란이 일자 다시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신안 군수로는 추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인 천경배 후보를 전략공천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추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후보로는 류경기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전략공천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최고위가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부실한 검증도 문제입니다.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은수미 후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이를 폭로한 운전기사 최모 씨가 기사를 그만둔 후 이재명 전 시장이 재직 중이던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은성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와 지도부가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에 취했다며 사건들이 쌓이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막대한 의료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생명은 민간 모금에 달려 있습니다. 황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도폐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6살 미나양의 어머니는 끝나지 않는 치료와 버거운 병원비에 지쳐버렸습니다. 1년에 2,000원 이상 깨지죠.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치료를 얼마나 힘든지를 그게 표현이 될까요? 결국 민간 모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재단과 백혈병협회 관계자입니다. 소득분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민간밖에 없다 보니까 복지재단들의 의지에서 의료비를 충당하고 계시고요. 모금하지 않으면 치료비에 부족한 친구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난해 8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 방안이 발표돼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 치료비가 줄어들고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예비급여에는 본인 부담률이 적게는 50%에서 90%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기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사회는 회의적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입니다.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임시 방편인 제도지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은 못 된다. 국가가 이런 거 갖고 생색내기에는 너무 나쁘끄러운 거죠. 단체는 어린이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기존 압수수색 때 찾지 못했던 비밀 공간을 발견하고 보관돼 있던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윤모 상무와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는 최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엘리어츠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김 의원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공무원 간부가 여당 소속 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중순쯤 카카오톡을 이용해 동료 직원들에게 여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파주시 소속 A국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에서 최근 7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현 선수는 어제 독일 뮌헨에서 열린 BMW 오픈 대회 2회전에서 마티아스 바힌거 독일 선수를 2대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8월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때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탁구협회가 자체적인 단일팀 구성안을 마련했습니다. 탁구협회는 어제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스웨덴에서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열고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더라도 남북한 대표팀의 종전 출전 엔트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 소속 강사가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제자 9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42살 A 강사를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들이 지나간 뒤에 아침 공기가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오전 7시 현재 서울 8.4도, 춘천 8도, 청주 9.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광주 18도, 대구 20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이 크게 밑도는 가운데 찬바람까지 불어서 종일 쌀쌀하게 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공기질은 무척 깨끗한 상태고요. 서쪽 지역부터 차츰 맑은 하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기압골 영향을 받아서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고 그 밖에 중부 지역에서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cbs.co.kr 또는 노컷뉴스.co.kr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CBS